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압도적인 재능을 타고난 영웅이 어째서 조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스스로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걸까요? 오늘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남긴 가장 섬뜩한 질문, 오만이 부른 조국의 배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천재가 조직에 미치는 해악,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영웅이 조국의 칼을 겨누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도덕적 닻을 잃어버린 두 명의 천재입니다. 이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역사가이자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필생의 역작 영웅전에서 아테네의 알키비아데스와 로마의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코리올라누스를 한 쌍으로 묶어 병치했습니다. 두 인물은 당대 최고의 군사적 천재이자 강력한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닌 거물이었지만 조국에서 추방당한 뒤 적국에 투항하여 모국의 칼을 겨눈 반역자라는 치명적인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조국을 배신하고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동인과 양상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타고난 외모와 언변, 귀족적 배경을 무기로 대중을 기만하고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농단한 포퓰리스트 천재의 전형입니다. 반면 코리올라누스는 타협을 모르는 경직성과 평민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로 일관하다. 대중의 분노를 파멸한 독단적 엘리트의 표본이죠. 맹목적인 성과주의, 리더십의 부재, 대중을 기만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조직 내 엘리트주의의 폐해까지. 두 영웅의 생애는 현대사회의 시대를 초월하는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두 반역자의 연대기와 결정적 결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투키디데스, 리비우스 같은 1차 사료를 교차 검증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기원전 450년 무렵 아테네 최고 명문인 알크마이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척인 페리클레스의 후견을 받으며 성장했죠.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활약했고 시칠리아 원정을 직접 입안했으며 해전과 육전을 가리지 않고 연전연승하는 군사적 예지력과 천부적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코리올라누스는 기원전 5세기 초 로마의 귀족 파트리키 가문 출신입니다. 그 역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스라에서 강직하게 자랐습니다. 코리올리 포이전에서 단신으로 성문을 돌파해 볼스키족을 격파한 초인적 무용의 소유자였고 극도의 청렴함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결함 역시 극단적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결함은 극도의 방탕함과 사치, 변덕, 통제 불능의 권력욕, 그리고 대중을 기만하는 기회주의적 오만함, 한마디로 도덕적 진지성의 결여였습니다. 코리올라누스의 결함은 극단적 오만함과 귀족주의적 선민의식, 평민에 대한 노골적 멸시,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경직된 분노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헤르메스 석상 파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어 사형 선고를 받자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로 연이어 망명했고 최후에는 프리기아에서 빗발치는 화살에 암살당합니다. 코리올라누스는 곡물 배급을 무기 삼아 호민관제도 폐지를 주장하다 추방당했고 볼스키족의 총사령관이 되어 조국을 침공했다가 회군한 뒤 배신감을 느낀 그들의 손에 암살당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삶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는 조각 같은 외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판도를 바꿀 군사적 지략, 대중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천부적인 언변까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모든 재능을 부여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낳은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도덕적 닻의 부재가 한 인간과 국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의 오만은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 좁은 골목길에서 또래들과 주사위 놀이를 하던 중 무거운 진마차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길을 비켰지만 알키비아데스는 마차 앞에 대자로 누워 갈 테면 밟고 지나가 보라며 마부를 협박해 진마차를 멈춰 세웠죠. 타인의 안전이나 사회적 규칙보다 자신의 승부욕과 알량한 자존심을 우위에 두는 극단적 자기중심성이 이미 유년기부터 드러났던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아테네의 전통 교양 과목이던 피리 불기를 거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는 피리를 불면 입술이 일그러져 귀족적인 외모가 상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성인답지 못하다라며 피리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만한 행동은 아테네 청년들 사이에서 오히려 유행이 되었고
결국 아테네 교육과정에서 피리불기가 완전히 퇴출당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약간 짧은 혀 때문에 리를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혀 짧은 소리를 냈는데 이조차 수려한 외모와 어우러져 매력적인 애교로 받아들여졌죠.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를 비롯한 이들이 그의 발음을 조롱했지만 대중은 그의 모든 결점마저 매력으로 소비했습니다. 청년이 된 알키비아데스의 방종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순전히 친구들과의 내기 때문에 아테네 최고의 부호이자 명망가인 히포니코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엽기적인 폭행으로 도시가 발칵 뒤집히자 그는 다음날 아침 히포니코스의 집으로 찾아가 옷을 벗고 엎드리며 어제 일에 대해 나를 채찍질해달라고 사과하는 기상천외한 쇼를 벌였죠. 이 뻔뻔한 퍼포먼스에 오히려 감복한 히포니코스는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딸 히파레테와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방탕한 생활과 스캔들이 끊이지 않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러자 알키비아데스는 법정에 난입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번쩍 안아들고 집으로 데려가 버렸죠.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그의 폭력성은 오히려 로맨스나 남자다움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대중 기만술은 이른바 개꼬리 절단 사건입니다. 그는 70미나라는 거금을 주고 산 수려한 맹견의 꼬리를 어느 날 느닷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잔인하다며 수군거리자 그는 친구들에게 희죽거리며 답했죠. 내 계획대로 되었다. 아테네인들이 이 불쌍한 개 이야기를 하느라 나에 대해 더 나쁜 정치적 험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신의 부패나 실정을 덮기 위해 자극적인 가십을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선 돌리기의 완벽한 고대 버전이자 스핀 닥터링의 시초입니다. 그의 오만은 방패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조국이나 가문의 숭고한 문장 대신 그는 자신의 방패에 번개를 거머쥔 에로스를 새겼습니다. 시장 바닥에 긴 자줏빛 망토를 끌고 다니고 화가 아가타르코스를 자택에 감금해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그 행보는 참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죠. 보수적인 원로들은 경악했지만 대중은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했습니다.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 했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알키비아데스의 타고난 천재성이 부와 아첨꾼들에 의해 타락하는 것을 막고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포티다이아 전투에서는 같은 텐트를 썼고 알키비아데스가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방패를 들고 지켜내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죠. 플라톤의 향연에 묘사된 것처럼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흠모했고 꾸짖음을 들을 때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이성적 철학도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권력욕과 야심을 완전히 거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가 대중의 환호라는 마약에 취해 다시 방탕한 길로 빠지면 소크라테스는 도망친 노예를 쫓듯 붙잡아 왔지만 이 사제관계는 결국 알키비아데스의 끝없는 타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훗날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면에는 조국을 망친 알키비아데스를 키워낸 스승이라는 정치적 괘씸죄가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 사절단을 교묘히 속여 니키아스의 평화를 파기하고 전쟁을 재점화합니다. 이어 아테네의 국력을 쥐어짜는 무리한 시칠리아 원정을 선동해 총사령관으로 출정했죠. 그러나 출항 직전 발생한 헤르메스 석상 훼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본국 소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재판을 거부하고 적국 스파르타로 도주해버립니다. 스파르타로 망명한 그는 아테네의 아킬레스건을 낱낱이 불었습니다. 데켈레이아 요새와 같은 그의 조언 덕분에 스파르타는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죠. 여기서 그는 무서운 카멜레온의 면모를 보입니다. 아테네 제1의 사치꾼이었던 그가 스파르타에서는 머리를 깎고 찬물에 목욕하며 끔찍한 맛의 흑죽을 먹는 완벽한 스파르타 전사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왕 아기스 2세의 아내와 간통해 아이를 임신시키는 만행으로 암살 위협에 처하자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총독 티사페르네스에게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극도의 사치와 향락의 화신으로 변신해 총독의 혼을 쏙 빼놓았죠. 티사페르네스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조국과 적국을 오가며 철저히 자신의 생존과 쾌락만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과 적국, 이민족 모두를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했던 천재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아테네의 용서를 받아 잠시 귀환한 그는 해군을 이끌고 승전보를 울렸지만 부하의 실책으로 패배하자 변덕스러운 시민들은 그를 다시 내쳤죠.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개구리에서 이 애증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그를 갈망하고 증오하면서도 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국가 안에 사자 새끼를 기르지 마라. 그러나 일단 길렀다면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결국 기원전 404년 프리기아의 작은 마을에서 연인 티만드라와 은신하던 그는 그를 두려워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감히 정면 승부를 벌이지 못한 암살자들은 집에 불을 질렀고 알키비아데스는 왼팔에 망토를 감고 단검을 든 채 불길을 뚫고 돌진했지만 멀리서 빗발치는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화려한 매력은 그를 일시적인 승리자로 만들었지만 도덕적 진지성이 결여된 그의 궤적은 결국 허망한 잿더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화려한 포퓰리스트였다면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코리올라누스는 우직하고 용맹하지만 타협을 철저히 거부하는 엘리트주의적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현대 사회로 치면 실력은 압도적이지만 부하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고 소비자를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대기업 오너 일가 혹은 경직된 관료주의의 화신 같은 인물이죠. 로마 초기 귀족 가문 출신인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강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훌륭한 덕성과 무용을 갖췄지만 적절한 사회화의 부재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고집과 분노를 내면화했다고 평가하죠. 그의 진가는 로마와 볼스키족 간의 코리올리 포이전에서 빛났습니다. 로마군이 기습에 밀려 패주할 때 그는 단신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적들을 베어 넘기며 성문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공포를 모르는 초인적인 용맹 덕분에 로마는 성을 함락시켰고 그는 코리올리를 함락시킨 자라는 의미의 코리올라누스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최고의 영웅이었던 그는 정치 무대에서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잦은 전쟁으로 농지를 잃고 빚더미에 앉은 평민 플레브스와 기득권을 쥔 귀족 파트리키 간의 계급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민들이 징집을 거부하는 철수 농성으로 호민관 제도를 얻어내자 코리올라누스는 이를 로마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란으로 규정했죠. 기원전 491년경 로마의 극심한 기근이 들자 시칠리아의 갤론이 대량의 곡물을 지원했습니다. 원로원이 이를 굶주린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려 하자 그는 이 곡물을 무기 삼아 평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곡물을 원한다면 호민관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그는 평민들을 전쟁터에서 피는 흘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곳간만 축내는 기생충이라며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시키니우스, 브루투스 같은 호민관들은 그를 반역죄로 재판에 회부했죠. 귀족들은 타협하고 상처를 보여주며 동정을 구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무지한 대중에게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훈계와 모욕을 퍼부었고 결국 로마에서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존심의 치명상을 입은 코리올라누스는 모국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평생의 숙적이던 볼스키족의 수도 안티움으로 향합니다. 볼스키의 사령관 툴루스 아우피디우스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높이 사 로마 침공군이 총사령관 자리를 내어주죠. 코리올라누스는 파죽지세로 로마의 동맹 도시들을 박살내며 진격해 로마 성벽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는 그가 진격 과정에서 평민의 영지만 약탈하고 귀족의 영지는 남겨두어 로마 내부의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고도의 심리전을 폈다고 기록합니다. 겁에 질린 로마는 옛 동료였던 원로원 의원들과 사절단, 사제들을 연이어 보냈지만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로 이들을 모두 내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의 어머니 볼룸니아, 리비우스의 기록으로는 베투리아가 아내 베르길리아와 두 아이, 그리고 로마의 여인들과 함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죠. 네가 로마를 짓밟고 입성하려면 너를 낳아준 이 어미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던 로마의 맹장은 평생 자신을 지배해온 어머니의 발밑에 무너져 내리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머니는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조국 로마에는 축복이지만 저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군대를 돌려 회군했고 다 잡은 승리를 놓친 볼스키족과 아우피디우스는 그를 배신자로 규정해 암살해버립니다. 사적인 분노로 국가를 파괴하려 했고 다시 사적인 연민으로 동맹국의 이익을 팽개친 그의 삶은 철저히 사적 감정에 매몰된 엘리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리비우스와 디오니시우스는 코리올라누스를 억울하게 핍박받은 귀족 영웅으로 묘사하지만 현대 역사학계는 마르키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평민 가문이 성씨라는 점을 들어 이 이야기가 공화정 초기 신분 투쟁을 극적으로 윤색하기 위해 후대에 더 씌워진 신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플루타르코스가 이 이야기를 채택한 이유는 역사적 사실의 검증보다 인간의 성정이 어떻게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지 보여주는 윤리적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두 인물의 열전 끝에 배치한 비교론을 통해 이들의 도덕적 가치와 결함을 저울질합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내린 도덕적 우열의 결론은 그리스인 알키비아데스보다 로마인 코리올라누스에게 조금 더 기울어 있죠. 리더가 조직을 망치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을 지금부터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재물과 사적 욕망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코리올라누스가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뇌물을 수수하고 공금을 유용하며 사치를 일삼은 반면 코리올라누스는 전리품을 단호히 거절할 만큼 청렴했고 쾌락에 무감각했죠. 그러나 이 청렴함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평민들의 생존 투쟁을 경멸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가혹함이 무력이 아닌 순수한 오만과 멸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더욱 혐오했죠. 도덕적 결벽증이 소통의 부재와 결합할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권력 획득 방식과 대중과의 소통입니다. 여기서는 알키비아데스가 우위에 섭니다. 그는 방종했지만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소통의 귀재였죠.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권력을 위해 대중에게 아첨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공포와 모욕으로 억압하며 권력을 주려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잔혹한 폭력이다. 리더로서 타인에게 친근함을 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즉 카리스의 부재는 코리올라누스의 모든 군사적 업적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조국의 등을 돌린 동기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코리올라누스의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단언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변절은 정적들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 공포에 기반했고 그는 페르시아에 머무는 동안에도 아테네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은밀히 도왔습니다. 반면 코리올라누스의 배신은 오직 순수한 분노와 복수심에서 기인했죠. 자신을 처벌한 것은 평민들인데도 자신을 지지했던 귀족들의 영지까지 파괴하려 한 맹목적인 복수전은 공동체 전체를 말살하려는 테러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동맹국 볼스키를 핑계대고선 정작 어머니의 개인적인 눈물 앞에서는 동맹국의 이익을 팽개치고 독단적으로 회군한 행위는 최악의 무책임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두 영웅의 파멸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의 정치와 기업 문화, 사회적 부조리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죠. 두 영웅의 조국 배신은 668년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연남생의 비극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영계소문의 장남으로 태어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대망리지라는 최고 권력에 오른 그는 동생 남상과의 권력 투쟁에서 궁지에 몰리자 알키비아데스처럼 생존을 위해 그리고 코리올라누스처럼 자신을 배척한 세력에게 복수하기 위해 적국인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조국의 아킬레스건을 낱낱이 알고 있던 그는 당나라군의 길잡이가 되어 모국의 심장부 평양성을 짓밟았죠.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그를 본국에서 말할 땐 반인자라 불림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영원히 규정했습니다. 최상위 계층의 사적 감정과 권력욕이 공동체의 안위보다 우선시될 때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입니다. 먼저 알키비아데스 모델, 즉 포퓰리즘입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고한 개의 꼬리를 자른 그의 행위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자극적인 가십과 갈라치기 이슈를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스핀 닥터들의 여론 조작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이미지 메이킹으로 열광적인 팬덤을 형성하지만 정작 국가의 거시적 비전이나 도덕적 철학은 부재한 채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 이념과 당적을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기회주의 정치인들이야말로 현대판 알키비아데스죠. 다음은 코리올라누스 모델, 소통을 거부하는 엘리트주의입니다. 그의 실패는 학벌주의와 산업공상의 잔재, 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에 강력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아무리 경영 실적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노동자와 대중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특권의식은 치명적입니다.
시장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대중을 가르치려 드는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응집력을 순식간에 붕괴시키죠. 알키비아데스는 도덕적 탓 없이 오직 대중의 인정과 개인적 승리만을 탐닉하다가 조국과 헌법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룰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혁신가였지만 결국 조직의 근간을 안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죠. 한편 투키디데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중은 그의 방종과 무엇이든 최고가 되려는 야심을 보고 그가 참주가 되려 한다고 두려워했다. 이 적대감이 결국 국가의 파멸을 불렀다. 튀는 천재를 품지 못하는 민주주의 대중의 질투와 공포라는 구조적 모순까지 짚은 것입니다. 반면 코리올라누스는 자신의 도덕적 청렴함과 능력에 도취되어 타인의 고통과 대중의 심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강직한 원칙주의자였지만 유연성과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헌신했던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려 드는 괴물이 되었죠. 플루타르코스의 통찰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권력을 다루는 자에게 천재적인 재능과 압도적인 실적은 단지 필수 조건에 불과합니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본질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공동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대중과 타협하는 소통, 즉 카리스의 기술에 있습니다. 오만에 빠져 국가와 조직을 사유화하고 타협을 거부하며 종국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칼을 꽂는 현대의 수많은 엘리트 반역자들에게 2500년 전 두 영웅의 씁쓸한 몰락은 서늘한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